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을 뭘로 할까 이제 정해 봤는데요. 사실과 사료, 또 사실과 해석.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역사학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과 사료. 그러니까 사료라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역사의 어떤 재료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료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역사에 어떻게 보면 이 기본적인 어떤 준비물 같은 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사실을 도출해내고 또 사실 안에 이제 사실이 이렇게 축적이 되고 나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종류든 해석을 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역사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이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뭐 익숙하지 않을지 몰라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료에서 사실을 도출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렇게 도출된 사실들의 해석을 가하는 과정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제 사학과에 오랫동안 입학사정관을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그 고등학교 때 역사 체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보게 되는데요. 다들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자기소개서 같은 데다가 저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뭐 감동 깊게 읽어서 가장 감명 깊은 책은 역사란 무엇인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역사란 무엇인가 안에 있는 예를 들어 사실과 사료, 사실과 해석의 문제도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학생들이 사실 역사란 무엇인가를 정말로 다 이해했다면 사학과에 올 필요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또 복잡하지만 그게 또 역사학 자체의 재미이고 또 의미이기도 한 부분이 있어요. 사료에서 어떻게 사실을 도출해낼 것인가, 또 그렇게 도출된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리고 모아서 어떤 해석을 가할 것인가, 이것이 역사학의 재미를 만들어주는 거고, 같은 사료에서 전혀 다른 사실들이 도출되기도 하고 모순적인 사실이 도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역사라는 학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답이 있는 학문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답을 말하자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료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사실들이 도출된다기보다는 사료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다양한 사실들이 도출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다양한 해석들이 도출되는. 사실 근데 한국에서 역사학을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보통 고등학교 때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떤 정답, 그죠? 뭔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석 이런 거에 조금 이렇게 경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해석을 통해서 어떤 입장에 도달하는 것이 역사학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해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는 뭐 저는 충분히 역사학의 어떤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실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부터 무언가를 정해놓고 들어갈 수는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역사 해석을 위해서 사료를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료에서부터 도출되는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떤 올바름을 찾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역사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어떤 진실이 있다면 그 진실은 굉장히 복잡한 것이죠. 그냥 어떤 한 면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사료에서부터 어떻게 사실이 도출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사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될 텐데요. 역사가한테 사료라는 거는 일종의 먹거리 같은 거예요. 이게 사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도 뭐 전문적인 연구자로서 또 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료라는 게 없으면 역사가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료가 있어야 되고 사료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어떤 역사학의 1차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를 읽고 혹은 뭔가를 발굴해내고 뭔가를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부터 어떤 1차적인 사실들이 도출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사라는 거를 해나갈 수 있거든요. 역사학적인 어떤 해석들을 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료를 여러분들이 읽기 위해서 뭐 한문을 배운다든가, 뭐 영어를 배운다든가, 라틴어를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만으로 사료에서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먼저 사료를 특정을 해야 돼요. 사료라는 게 정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생각해 보실까요? 뭐 여러분들이 1970년대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역사학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1970년대를 다루고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1970년대 신문이든 1970년대 잡지든 1970년대를 살았던 인물의 일기든 뭐 1970년대에 있었던 어떤 기록들이든 그죠? 뭐 정부의 공간 자료든 이런 자료들을 쭉 찾아내야 되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사료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질문을 한번 이렇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국사기 아시죠? 그죠? 한국사에서 이제 삼국 시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료라고 하잖아요. 빼놓을 수 없는 사료죠. 사실 삼국사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 삼국 시대를 다루고 있는 자료는 사실은 삼국사기밖에 없어요. 삼국사기가 언제 쓰여졌죠? 12세기? 그죠? 김부식에 의해 가지고 쓰여졌잖아요. 언제 쓰여졌죠? 고려시대에 쓰여졌죠. 자, 그러면 고려시대에, 그러니까 12세기에 삼국시대는 보통 언제예요? 언제 역사예요? 뭐 시작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서기 1세기부터 보통 한 8세기, 9세기까지 쭉 이어졌던 게 삼국시대잖아요. 그럼 삼국사기를 쓰는데 300년 후에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삼국사기가 쓰여질 때는 이미 뭐 길게는 1000년, 그죠? 짧게는 뭐 한 200~300년 전의 역사를 뒤에서 쓰고 있는 거죠.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그럼 김부식은 어떻게 썼을까요? 삼국사기를? 당시에 존재했던 뭐 삼국시대에 대한 기록들을 다 모으고, 그죠? 그거를 평가를 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그래서 편찬을 삼국사기로 해낸 거죠. 엄청난 작업이었을 거예요. 아마 국가적인 작업이었을 거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일들은. 뭐 예를 들면 우리 삼국유사도 저자가 일현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이 일현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강력한 승려였거든요. 당시에. 고려 말에 고려에서는 워낙 뭐 스님들의 힘이 파워가 셌으니까 강력한 스님이었으니까 다양한 이제 자료들 절에 전해지고 있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삼국유사를 편찬한 거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삼국사기라는 사료 일종의 사료죠. 우리가 삼국사기 없이는 삼국시대 역사를 쓸 수가 없으니까. 자,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 사는 시대에서 200년 전 것을 여러분들이 쓰고 그거를 500년 후에 누군가가 사료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200년 전이면 언제예요? 우리 정조 때 뭐 이럴 때잖아요. 그죠? 정조에서 순조로 넘어갈 때쯤 되겠네요. 순조가 즉위한 게 1800년이니까. 그러면 순조 때에 여러분 아는 거 있어요? 순조 때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듯이 순조 때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쓸 수 있겠죠. 그죠? 뭔가를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순조 때를 살아본 적도 없고 순조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사료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삼국사기가 사료인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문제적이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국사기를 놓고도 요즘에도 이제 진행되는 논쟁들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들이에요. 초기 기록이라고 하면은 되게 뭐 신라 같으면 거의 기원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신라가 제일 긴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럼 기원 전에 있었던 일을 거의 1000년이 지나서 쓴 것을 보고 우리가 역사를 연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사료다, 혹은 뭐 사마천의 사기가 사료다, 혹은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사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것들은 사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삼국사기가. 그죠?
만약에 우리가 뭐 고구려 시대 때 편찬됐던 유기 같은 역사책이 남아있다. 그럼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사료겠죠. 더 1차적인 사료겠죠. 그죠? 뭐 발해에서 뭐 썼던 역사라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 뭐 기록만 남아있는 책이죠. 이것도 삼국사기의 기록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인데,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게 삼국사기보다 몇 배 중요한 사료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정확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삼국사기가 사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 삼국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대의 사료들을 모아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 사료들을 보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남은 거는 삼국사기라는 당대의 사료들의 모음의 어떤 결과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사료로 취급하지 않고서는 역사를 서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도출되는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사료는 결코 진실이 아니에요. 그죠? 진실일 수가 없죠.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왕조도 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누군가가 쓴 거잖아요. 관찬 사료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 같으면은 왕조가 끝나면 다음 왕조에서 그 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을 해요. 그죠? 명사는 청이 쓰는 거예요. 원나라 역사는 병이 쓰는 거예요. 송나라 역사는 원나라가 쓰는 거예요. 혹은 금나라가 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 25사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편찬되는 사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사료가 고려사잖아요. 그죠? 고려사라는 책이잖아요. 이 고려사는 세종대왕이 만든 거예요. 세종대왕 때 편찬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단순한 어떤 진위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다 가짜다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해석의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거죠. 삼국사기를 쓰는 김부식은 유학자였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역사의 상이 있겠죠. 올바른 일, 그렇지 않은 일,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삼국사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막 여왕이 등극하니 나라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거든요. 그죠? 지금 기준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신라 사람들한테도 말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신라에는 여왕이 3명이나 있었으니까. 그죠? 근데 김부식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김부식은 말이 안 된다고 쓰는 거고, 그 여왕의 치세에서는 뭐 상당히 부정적인 일들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아마 역사를 써 나갈 거예요. 자, 이게 진짜냐 가짜냐? 따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삼국사기 자체가 당대의 직접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료를 다룰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점이 이런 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당대의 기록이냐? 그 시기의 기록이냐? 아니면 이후에 어떤 편찬자나 이 사료를 모은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 포함되어 있느냐? 여기서부터 먼저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1차적 사료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일기라든가 편지라든가 인터뷰라든가 당대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뭐 일기는 잘 아시겠지만, 일기를 사실 저는 제 이제 전공 분야가 지성사이기 때문에 사실 지성사에서는 일기나 편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료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어떤 뭐 이론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당시에 비슷한 이론을 하고 있던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 게 남아 있어. 그 편지에 보면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한 흔적이 있어. 그리고 책에는 쓰지 못하는 말들을 거기다 써. 내가 왜 이런 걸 썼냐면 사실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1차적 사료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 역시 어떤 진실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왜곡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일기 쓸 때 거짓말 안 해요? 사람이 쓰는 글 중에서 가장 거짓말이 많은 것이 일기예요. 여러분들 인스타나 페이스북만 생각해 보셔도 아실 거예요. 인스타 안에 삶이 나의 삶인가? 정말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긴 하죠. 그죠? 어떤 부분이기는 해요. 인스타에 쓰는 나의 삶이. 그렇지만 그게 나의 삶의 전체는 아니잖아요. 인스타를 보면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태국 여행을 가고 칵테일을 마시면서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있지만 24시간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편지도 마찬가지죠. 편지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죠? 상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게 완전한 진실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인터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인터뷰 같은 게 사실 사료로서는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료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보통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일을 회상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회상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 뭐 1970년대 기술 관료들의 삶을 인터뷰하겠다. 그럼 1970년대 한국의 뭐 경제기획원에서 일했던 관리, 국장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잖아요. 다 자기가 했대. 뭐든지.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또 뭐 물론 이제 이걸 테스트하는 방법은 있죠. 가지고 가지고 뭐 비교 검증을 하고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런 걸 따지긴 합니다만 인터뷰 자체가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은 본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뭐 내 기억도 완전치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10년 전 일 다 기억해요? 여러분 초딩일 때의 그 조금 창피한 기억들 지금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일부러 눌러놓잖아요. 그죠?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내가 그랬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항상. 그죠? 그러니까 인터뷰도 사실 그렇게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당대 기록에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고대사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중요한 게 이제 금속문 같은 것들인데요. 뭐 묘비 같은 거죠. 광개토대왕 능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도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굉장히 문제적인 사례. 자, 그러면 이제 역사가들이 어떻게 사료를 다루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이렇게 지렁이 같은 것들이 있죠. 예, 이게 정확하게 읽어보면 Die Philosophen haben die Welt wir Berufsschenden interpreted as kommt drauf an sie zu verhandeln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요게 그러니까 DIE예요. DIE. 그다음에 요게 Philosophen이에요. 요게 하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예. 그다음에 D에는 요게 D예요. 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예. 이게 철자일 것 같지 않잖아요. 예. 이게 철자예요. 이게 이제 위에는 이제 11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11. 이게 이제 칼 막스의 유명한 포일바흐에 관한 태제라는 11개의 태제가 있는데 그 11개의 태제의 마지막 장에 막스 본인의 말하자면 이 6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를 쇼트핸드라고 불리는 방식이 있어요. 쇼트핸드라고 이제 이 당시에 필기체를 쓰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막스가 평소에 쓸 때 D랑 I를 어떻게 쓰는지를 막 연구를 해. 그 다음에 D, I, E를 쓰는 거를 보니까 이건 그걸 거야, 저걸 거야 하는 거를 다 하나하나 해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쇼트핸드를 막 날려쓰기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해독부터가 문제예요. 해독부터가. 이걸 어떻게 해독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일단.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손으로 글씨 쓸 때는 막 대충 쓰거든요. 그죠? 대충 쓰고 막 축약하고 줄이고 뭘 없애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런 건 다 노트란 말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출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노트를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1차 사료는 되게 그러니까 이런 글씨로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해독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하나 이렇게 해서 딱 무슨 뜻인지 알았을 때는 그거는 역사학자들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죠. 예. 야, 알았어, 드디어. 이게 필로소펜일 거야. 이랬을 때 그 기쁨. 근데 이 문장 자체, 이 11번 문장 자체는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까지의 철학자들은 세상을 해석해 오기만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진짜 막스의 묘비명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런 게 딱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막 해독을 해가지고 이게 딱 나오는 순간의 기쁨이라는 거는 이거는 또 역사학을 하는 굉장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더 익숙할 만한 예를 들어보면 광개토 대왕릉비가 있죠. 실제로 집안 현에 가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보호비각이 돼 있는데 지금은 여기를 거의 둘러싸가지고 아예 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놨어요. 하도 가가지고 이 탁본뚝 그래가지고 마모가 심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예 뭐 가서 만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광개토 대왕 비문을 탁본 이게 거의 첫 번째 탁본본에 가까운 탁본본인데 탁본본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 글자들이 막 그냥 다 없는 데들이 있고 막 중간중간 끊어진 데들이 있고 막 이렇게 이상한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유명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백잔신라, 구시, 송민, 유래, 조공, 이 외이, 신묘년, 내도, 땡, 파, 백잔, 땡땡, 땡, 신라, 이위, 신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문장 하나를 놓고 벌어졌던 논쟁이라는 거는 지금 동아시아 역사 100년사 동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논쟁이죠. 예. 뭐 해석을 해보면 백자는 이제 백제를 낮춰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고구려에서 쓴 거니까, 그죠? 고구려에 쓴 거니까 백자 이 떨거지 놈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백잔이라고 불렀어요. 백잔과 신라는 옛적부터 고구려의 송민으로 조공을 해왔다 우리한테. 여기까지는 해석의 그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 그런데 이 한문으로 보면 이죠. 근데 한문에서 이는 이제 허사라 그래가지고 아무 뜻이나 다 돼요. 그래서도 되고 그러나도 되고 그리고도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접속사인데 아무거나 할 말 없을 때 갖다 붙이는 게 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 정도예요. 느낌이. 근데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런 거를 비문에다가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 의미가 이렇게 복잡한 거를 외이 신묘년, 신묘년으로부터 외가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신묘년으로부터 외가. 근데 내도 이거는 내도 했다는 거는 보통은 이제 한글로 하면은 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글자를 놓고 요게 이제 바다 해자를 보통 쓰는 걸로 보죠. 근데 이 바다 해자에 옆에 삼수변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바다 해다 아니다. 뭐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 석회를 칠했다. 뭐 아니다. 뭐 엄청난 논쟁이 있는 거죠. 그럼 내 도해 하면은 바다를 건너와 파백잔, 백제를 물리치고, 그죠? 땡땡, 땡땡, 그죠? 땡땡은 뭐 여기는 뭐 이것도 뭐 엄청나게 많아요. 뭐 가얀지 뭔지 뭐 임난지 뭐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는 잘 안 보이거든요, 진짜. 그 다음에 신라, 그죠?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는지 뭔지 와가지고 부셨는데 부신 게 백제 땡땡 신라. 그 다음에 이위 신민했다. 이 신민으로 삼았다. 자,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이게 이 100년간의 논쟁이에요. 이게 왜가 주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를 부시고 땡땡을 부시고 신라를 부시고 이들을 신민으로 삼았다. 이러면 뭐예요? 큰일 나는 거지. 조선 사람들이 보기에 큰일 나는 거지. 그죠?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식민지였구나. 삼국시대 초기부터 식민지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정인보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서 뭐 이진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 문장에 숨겨진 주어를 고구려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빈문은 고구려가 쓴 거니까. 그러면 바다를 거꾸로 광개토대왕이 건너가가지고 바다를 건너가서 근데 이게 그렇게 한번 해석하면 뒤에 걸 어떻게 해석하지? 뭐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자, 근데 이런 게 이제 사료를 해석할 때 이제 아주 1차적인 차원에서부터 아주 고차원적인 문제까지를 일으켜요. 1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실제 글자가 뭐냐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겠어요? 이 문장의 구조가 예전에 쓰고 있던 아주 고문의 형태하고 달라요. 문법이 달라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예를 들면 이 신묘년이잖아요. 이 신묘년이 앞으로 가야 돼요, 원래는. 신묘년으로부터 외가 뭐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뒤에다 붙여놓으니까 이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 문장 구조에 실제로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그죠? 여기 제가 이렇게 뭐 편의상 여기 쉼표, 마침표 같은 걸 넣어놨는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쭉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조공한 다음에 조공이가 그대로 이어지는 건지 이게 새로운 문장의 시작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죠? 자, 이게 이제 2차적인 문제. 3차적인 문제는 뭐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이 문장에 대한 어떤 구절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왜가 우리를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신라와 백제를 다 부시고 신민으로 삼았다는 것이 실제 이 글의 내용이라고 칩시다. 자, 이 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왜? 고구려랑 백제 신라는 적국이야, 지금. 그리고 이 비문의 목적은 우리 광개토 대왕님이 얼마나 킹왕짱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비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럴 때는 뭐 이거는 이성시 선생님의 해석인데 상대는 세야 돼.
그죠? 그래야지 광개토 대왕님 센 게 더 부각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데 메인 적국을 누구로 상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외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가 제일 왠지 이렇게 바깥에 있는 마왕 같은 그런 존재로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걔네들이 왔는데 우리가 가서 부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 비문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그리고 이 비문에 실제로 이런 중요한 역사적 내용은 몇 줄 되지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묘직이 언어수는 매구여의 백성 가운데서 구견이 2집, 간연이 3집, 동해고에서는 구견 3집, 간연 5집, 돈성 백성 가운데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광개토 대왕 능을 만들고 능을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조선시대에도 이제 능참봉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아예 능을 관리하는 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런 사업들은 엄청나게 큰 사업이고, 당시에 이제 광개토 대왕 능이 있던 곳이, 이후에 이제 장수왕 때 우리가 평양으로 천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내성 지역에 당연히 예전 수도 근처에 이런 능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는 수도를 옮기잖아, 남쪽으로. 남쪽으로 옮기면 이거 누가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내구연이, 구견이니, 간연이니 하는 것이 이제 행정 단위들인 거예요, 각각의. 거기에서 2집, 3집, 4집, 5집, 1집, 뭐 평양석, 백성 가운데서는 몇 집,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집으로. 아예 온 가족이 다 가서 능 관리하는 거예요. 자, 이 계약서인 거예요, 사실은 이 비문은. 어디서 몇 집이 와가지고 여기 이제부터 관리는 얘네들이 책임지고 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광개토 대왕릉비의 진짜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이거 가지고 백잔신라 이것만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앞에는 이제 동명왕에 관한 얘기도 있고 이제 고구려의 역사에 대한 아주 간략한 소개가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1차 사료예요. 그죠? 1차 사료예요. 그렇지만 실제 이 사료가 쓰여진 이유는 정말로는 이 뒤에 있는 거예요. 비리성에서 구견 2집. 근데 나중에 이제 막 문제가 됐어. 그럼 야, 비리성에서 보낸 애들 몇 집이야? 한 집이야? 왜 한 집 보냈어? 2집 보내야 되는데. 이게 더 핵심적인 문제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계약서가 중요하니까 그 계약서를 돌로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다 새겨 놓은 거예요. 이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사료로서 정말 중요하다고 볼 것이냐? 뒤에 있는 것이 정말 사료로 중요한 것이냐에 따라가지고 이 비문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비문을 놓고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 광개토 대왕릉비가 이제 발견된 것이 우리가 이제 조선의 국권이 침탈되기 직전에 이제 19세기 말에 발견이 돼서 20세기 초반부까지 일본 사람들한테 엄청난 관심을 얻었어요. 1903년도에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이 비를 파가지고 들어가지고 일본으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일본 놈들이 일본 놈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죠? 네, 역시 남의 문화유산을 함부로 파가는 놈들이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비문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라는 것이 첫 번째로 등장한 문서예요. 가장 연원이 오래된 문서예요. 왜라는 것이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한 문서야.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제일 오래된 문서들보다 더 오래된 금속문이 있는 거예요. 아주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서부터, 그러니까 글자를 해독해내고 이 문장을 해석해내는 것부터 그 이후에 이것들이 그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백잔신라 이거 중요해요. 당연히 이것도 중요하고 이 뒤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어떤 진실을, 어떤 사실을 내가 여기서 도출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나온 두 결과물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같은 한 사료에서 나온 것이지만. 물론 이럴 때 이제 역사학자들은 첫 번째는 과연 제대로 읽었느냐부터 물어보죠. 네가 진짜로 제대로 읽은 거냐, 이게. 여기는 그러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한문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냐, 한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가지고 당연히 해독의 수준의 차이가 벌어지겠죠. 이거는 1번이에요. 이거는 그냥 절대평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부터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읽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부터 어떤 사실을 도출해낼까는
사실은 상대평가 같은 거죠. 거기에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고구려의 행정체제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당연히 고구려의 대외정책, 그다음에 막 우리 광교소장님이 만주골판을 달리면서 무슨 성을 뭐 했다, 이 부분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비문이지만 여기서부터 전혀 다른 사실들이 도출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비문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이것도 사료죠.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의 카파의 손은 흔들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을 상징하는 사진 중에 하나죠. 로버트 카파는 이제 종군 기자였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럽을 다 나치가 점령했다가 이제 드디어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이제 상륙을 하면서부터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막 최근에 영화 중에서 뭐 있었죠? 덩커크라는 거 있었잖아요. 덩케르크라는 게 있었잖아요. 덩케르크는 이제 유럽에서 연합군이 이렇게 도망갈 때가 덩케르크고, 이제 다시 이제 상륙을 하는 거죠. 이 도망갔던 애들이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때 이 로버트 카파는 두 번째 수송선에 탔어요. 보통 사람은 아니죠. 이것도 막 총탄이 그냥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혹시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 같은 영화 보시면 바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정말로 실감나게 보여주거든요. 막 총탄이 막 그냥 빗발치는데 그걸 쫓아가면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손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손이 덜덜 떨리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한 장 딱 찍고, 여러 장을 찍었어요. 실제로는 여러 장을 찍었는데, 이런 환경에서 이 필름들이 다 감광이 돼가지고 그냥 다 방전돼 버리고 이 한 장 건진 거야. 이 한 장. 그죠? 이 한 장을 딱 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계약을 해놨으니까 라이프라는 이제 당시에 잡지에다 보냈어요. 근데 이게 쓸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니잖아요. 사진 이렇게 찍으면 지금도 막 욕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을 한 거지. 근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진짜 아주 1차적인 기록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잡지 편집자가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죠. 제목을 이렇게 붙이자. 카파의 손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뭔가 이것이 굉장한 현장감을 주는 사진으로 우리한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진은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은 이거는 1차적인 사료잖아요. 정말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면적인 진실을 내포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러시아 혁명사의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이제 왼쪽에 모자를 들고 있고 이렇게 뭔가 연설을 하시고 있는 분이 이제 레닌이에요. 레닌. 블라디미르 레닌이고, 오른쪽에 이제 그 연설대에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여기 레닌, 여기는 트로츠키, 요거는 이제 까메네프라는 사람이에요. 러시아 혁명사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은 다 알만한 이름이죠. 까메네프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까메네프도 굉장히 중요했던,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게 이제 볼셰빅이라는 세력인데, 이 볼셰빅의 말하자면 지도자 세 명이죠. 그죠? 레닌, 까메네프, 트로츠키. 대단한 신이죠. 근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러시아 군들이, 당시에 이제 소련군이겠죠. 이제는 소련군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레닌이 아주 이제 애국적인 연설을 하면서 이제 공산당의 어떤 혁명을 이렇게 추인받으려고 하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연설이에요. 근데 거기에 당연히 그러니까 당의 이제 중요한 리더들이 다 왔겠죠. 그죠? 레닌도 오고, 트로츠키도 오고, 카메네프도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연설을 하려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926년도가 되면 우리 까메네프가 없어져요. 예. 까메네프가 숙청당했거든요. 예. 숙청당했어요. 까메네프가 없어져요. 1930년대가 되면 트로츠키도 없어져요. 그죠? 일단은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포토샵이 없는 시절에 이걸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죠? 포토샵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도대체 했을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밑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최종 버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사진을 오려 붙이고 찢어 붙이고 뭘 하고 지우고 그다음에 뭘 케미컬을 해가지고 뭐를 하고 없애고 해가지고
당시의 수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포토샵을 해낸 거죠. 예. 순전히 이 뭐라 그럴까 이 막노동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노동을 갈아 넣어 가지고 이걸 해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이긴 합니다. 이 장면이. 이 장면에 대한 사진인데 이 사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명백한 조작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 사진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로버트 카파가 유명해진 사진이에요. 이거는 이제 스페인의 공화국군의 스페인 내전 당시에 1930년대에 스페인 내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파시스트들하고 파시스트가 아닌 이제 공화국군이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한 명이 말하자면 돌격을 하다가 총을 빡 맞고 죽는 장면이에요. 당연히 문제적이죠. 일단 이런 걸 사진으로 찍어야 하나? 라는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죠, 당연히. 그죠? 누군가가 죽는 장면을 뭐 센세이셔널하게 보도를 하기 위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어떤 사진이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다음으로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겠어요? 당연히 정말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 저럴 수 있었을까? 저때 정말 사진을 우리가 저렇게 좋은 구도로 정확하게 사진을 딱 찍어낼 수 있을까?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사실. 뭐 이런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이오지마라는 섬에 미군의 이제 해병대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오지마라는 섬이 그래도 이제 굉장히 저항이 강력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이오지마를 점령하고 드디어 이제 미군 해병대가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네 깃발을 이렇게 탁 세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과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사진. 말하자면 일종의 미국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런 나라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에 얽힌 얘기로 책 한 권이 나와 있어요. 이 사진이 실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얘네들은 누구냐, 뭐 이런 거죠. 이거를 그날 하루에만 35번인가를 해봤대요. 그죠? 35번을, 야, 이렇게 올려봐. 야, 왼쪽으로 좀 해볼까? 오른쪽으로 좀 해볼까? 야, 네가 앞으로 나와. 야, 넌 놓쳐. 넌 잡어.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연출을 그날 하루 동안만 35번을 했다 그러죠. 또 날씨가 안 좋고, 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다가 뭐 각이 틀리고, 그 다음에 잘 찍어놨는데 뭐 필름이 또 나가고, 뭐 이래가지고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 중에 이제 제일 잘 나온 사진이 이거였던 거고, 이거를 이제 미국의 성조지라는 이제 군대의 신문에서 딱 사용한 다음부터는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아이코닉한 사진이 된 거죠.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건 아니에요. 벌어졌죠, 당연히. 우리 레닌의 사진이든 스페인 공화국군의 죽음이든 여기 지금 이오지마에서 미군이 깃발을 올리고 있는 것이든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는 건 뭐예요?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거죠. 그죠? 일단 요거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우, 야, 힘들어 죽겠다, 왜 이런 거 우리 시키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당연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36번씩 찍어대면은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이 사람들도. 아니, 전투하라고 보내놨더니 전투를 해서 우리가 이겼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아우, 짜증난다, 이랬겠죠, 아무래도. 근데 우리가 그 앞뒤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사진은. 앞뒤에 사진이 쭉 시리즈로 있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 이미지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실로서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박히는 거죠. 사진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사료로 보면. 또 하나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절대 전체 그림이 아니에요. 자, 이 왼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오른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우리 쪽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 카메라는 어떤 한 방향의 시선이잖아요. 한 방향의 시선.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방향의 시선을 놓고 딱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사실적인 어떤 그림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가 진실이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런데 결코 사진은 진실이 아니죠.
최소한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진실은 아니죠. 너무 알고 싶은 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 사진을 막상 봤을 때는 아니 이게 도대체 그럼 오른쪽에 부대가 있는 걸까? 왼쪽에 부대가 있는 걸까? 저 밑에는 일본군 시체가 있겠지? 이쪽 뒤에는 뭐가 있을까? 왜 하필이면 이런 걸 하는데 폼 잡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을까? 등등등의 굉장히 사실은 이 사진이 전해주는 어떤 사실의 단편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사실들이 밖에 산재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료는 마치 이런 사진 찍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료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찍어 놓은 사진들인 거야, 말하자면. 어떤 역사의 한 장면을 툭툭툭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료에 답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어떤 총체적인 진실, 과거가 갖는, 우리한테 갖는 의미라면 사료는 그걸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역사학이라는 것은 결국에 과거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연구하는 어떤 학문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나가는 과정은,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전공체험이시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이 역사학의 일종의 패시브 스킬이에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무언가를 굉장히 다양하게 보면서도 거기에서부터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능력. 이게 사학과가 길러주려고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패시브 스킬이죠, 일종의. 이거는 뭐 다른 학과 교수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담당해야 돼. 뭐 사학과 나오고서 마케팅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마케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브랜드가 어떻게 되고, 브랜드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지금 마켓이 어떻게 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 스냅샷들을 모아요. 그죠? 모은 다음에 그거를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 사료, 사실은 연결되지 않는 사료, 사실은 빈 곳이 더 많은 사료를 어떻게 하면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내는가의 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한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나가서 해야 될 일은 대개 이런 기술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어떤 진짜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죠. 뭐 회계라든가, 뭐 어떤 경영학적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방 배워요, 여러분. 아니 뭐 이건 경영학과에서 물론 더 깊게 배우시겠습니다만, 그죠? 그럼 기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쓰느냐가 패시브 스킬의 문제잖아요. 그럼 역사학자들한테 이 사료를 모으고 사료를 배치하고 사료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해석을 도출해내는 과정은 바로 이런 어떤 패시브 스킬 안에서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기술이라고 생각도 안 하죠. 그죠? 그냥 너무 체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료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단편적이고 어쩔 수 없이 구멍이 퉁퉁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저쪽 얘기는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 왕조 얘기를 막 들으면 왕들이 뭐 했는지, 후궁들이 뭘 했는지, 대신들이 뭘 했는지를 알겠는데, 조선의 어디 경상남도의 농민이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물론 그것도 우리가 사료를 열심히 찾겠죠. 근데 그들이 말한 것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것이. 좀 막 찾아보면 막 경상남도에 무슨 지주가 자기 땅을 어떻게 나눠주는데 그때 노비 몇 명을 딸려줘가지고 뭘 보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들이 존재했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 노비가 도대체 나는 팔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지? 뭐 이런 거는 정말로 역사적 상상력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정말 그런 것들은 막 사료의 단편을 막 찾아내가지고 그걸 어떻게 엮어가지고 그때 노비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재구축해내려면 엄청난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물론 사료를 단편적으로 어떻게 잘 모아내는 능력도 필요한 거고. 또 상상력만 가지고 쓰면은 여러분 소설을 쓰는 거지, 그건 역사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소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그죠? 그럼 역사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단편의 사료라도 모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죠? 야, 요걸 보니까 당시의 노비 여성들은 결혼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좀 불분명하긴 하지만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예로 보자면 어디 그 옆 동네에 가면은 이런 결혼의 기록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학술대회에서 보는 토론이라는 게 되게 그런 거예요. 아니다! 그 마을하고 그 마을은 원래 종류가 다른 거고, 이 노비도 종류가 다른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논쟁을 벌이는 거죠. 그런 논쟁들이 이렇게
역사를 전공하지 않는 분들이 보면은 저기 뭐 하는 짓이냐, 예전에 18세기에서 뭐 여자 노비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말하던 지금이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대학생으로서 배워야 될 기술은 그 자체예요. 자, 그렇게 따져가는 거. 그죠? 이 단편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아서 남이 들었을 때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냐. 이게 해석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료에서 사실을 도출해내는 과정도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고, 그 사실에서부터 해석을 도출해내는 과정은 더 중요한 기술인 거죠. 이게 역사학과에서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이상적이라면 배워야 할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정말로 배울 것이냐, 그것은 와보셔야 아시겠죠? 예. 정말로 배울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료 비판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사료에서 도출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주 짧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실제 사료가 어떻게 생겼나? 이게 루이 16세가 1789년 7월 14일 날 쓴 일기의 내용이에요. 루이 16세는 누구죠? 프랑스 혁명 때의 프랑스 왕이죠. 1789년 7월 14일은 바로 바스티유 함락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말하자면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날 일기 딱 한 줄이에요. 희행. 불어로 무슨 뜻이냐면 nothing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789년에 루이 16세인데 지금 프랑스 혁명이 벌어지고 자기 목은 따이게 생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 실제로 자기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 당시에 파리에 있지 않고 베르사유에 있었잖아요. 파리에서 베르사유는 한 30분 정도, 지금도 기차로 가도 30분, 40분 걸리는 거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파리에서 뭔 일이 일어날지 자기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nothing 이렇게 쓰는 거지. 그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료라는 것이 갖는 현장성과 사료가 갖는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문장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7월 14일 루이 16세는 잠을 못 자야 되거든. 야, 이제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다, 진짜 난리 났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거 한번 볼까요? 선조실록 26권 25년 1592년 임진년이죠. 4월 13일 이민일이에요. 이날이 임진왜란이 시작된 날이에요. 동래성에 말하자면 왜구가 쳐들어와서 이제 동래성을 함락시킨 날이 4월 13일이에요. 딱 기록 한 줄입니다. 13일 이민 왜구 도. 왜구가 왔다. 약간 윈터 이즈 커밍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예. 그죠? 윈터 이즈 커밍. 왜구가 왔다. 예. 근데 물론 이 기록도 당연히 후대에 만들어진 기록이에요. 당일날 어떻게 알아요? 동래성이 거기서 파발을 달리고 봉수를 하고 뭘 한다 그래도 최소한 3, 4일의 격차는 있었겠죠. 당시의 어떤 테크놀로지로 봤을 때. 그러니까 후대에 만들어진 건데 뭐라고 쓸 말이 없으니까 그냥 왜구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조선사에 대해서 가장 신뢰하는 기록의 첫 부분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사료라는 것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우리 경험이라는 거, 과거 자체는 총체적인 거야. 거기에는 쓰여진 일과 쓰여지지 않은 일이 있고, 말해진 것과 말해지지 않은 것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 못하면 역사학이 어떤 총체적인 진실을 향해서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료가 없어서 못 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당연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결국에 과거의 어떤 총체성을 복원해내기 위해서는 결코 사료로만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일종의 역사학적 재현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 거고 역사학적 상상력이 도입이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학과에 오시게 된다면 사실 요 모든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사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를 어떻게 읽어내고 어떻게 모으고, 그러니까 정말 이 찢어진 종이를 다 한 장 한 장 붙여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실용적인 기술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